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7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갑게 인사하느라고 목이 살짝 메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날이 덥지만 파이팅하면서 첫 번째 아이템 들어가 보죠. 네, 점점 조여오는 3대 특검.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데요. 한번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내란 특검 소식인데요. 윤석열 씨에게 지난 11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조사받으러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응을 했죠. 그래서 특검팀은 건강 문제가 있는지 구치소 측에 문의를 했고요. 구치소는 이제 입소 시부터 지금까지 건강상 문제점이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2시까지 출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불응을 했고요. 그래서 특검팀이 아까 오후 3시 30분까지 이제 서울고검 내 조사실로 인치를 해달라라고 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 나와라 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는데요. 참 이게 뭐 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신 변호사님?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예.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의 의미 자체가 강제 구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자리에 그 피의자를 갖다 놓느냐 이게 이제 구속영장으로서 가능해진 그 강제력의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지휘를 해서 결국에는 인치를 하라라고 오늘 이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물리력을 쓰는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강제로 들고. 강제로 이제 사실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가 저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저는 고려했다고 봅니다. 어떤 일반인이 강제 수사를 거부할 때 뭐 소위 말해서 강도가 도망가면은 강도 허락받고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구치소가 이제 내일까지 또 특검에서 정해진 조사실까지 인치를 요청을 했는데 내일은 저는 법과 원칙대로 저는 엄정하게 저는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인치에 협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 소식인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당시 용역을 맡았던 업체 등 18곳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와 정치브로커죠.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되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렸던 김모 씨의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좀 해소하려고 했는가 이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 효성회장 그리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등에게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또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되게 뭐가 많네요. 숨이 찹니다. 네. 16개까지 혐의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황인데요. 와중에 임금님계 캔디님이 윤석열 씨 구인과 관련해서는 인치라고 할 수 있겠죠. 소주와 김치찌개 냄새를 유인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아직까지는 김건희 씨 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좀 어떤 걸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 사안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무겁죠. 예. 사실은 이 가운데 하나의 게이트만 올바르게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도 이 정권이 무너졌을 그럴 사안들이 지금까지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쌓였다가 이제 특검으로 조여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뭐 의혹이 결코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은 전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가장 폭발력이 크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사실 뭐 삼부토건, 뭐 주가 조작 그리고 지금 렌트카 회사 또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은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루되면서 여론 조작도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둘의 육성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사안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김건희와 명태균이 정당을 가지고 농단했던 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면 수사가 본격화되면 예. 국민의힘까지도 이거는 뭐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전 파급력이 가장 클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사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이미 정진석 전 실장은 피의자로 그리고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더 직격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가 뭐 아직 시작 단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써놓기는 했는데 뭐 정치인들까지 소환해서 쓴 건 아니고 나름의 디지털 자료들을 분석했던 이제 그 예. 자료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아직 소환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전 앞으로 이 사안이 가장 좀 폭발력이 크고 또 수사해야 될 사안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최상병 특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사람이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특검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회 현안 지을 때 나와서 분명히 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특검팀 조사에 가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최상병 사망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다라고 한 건데요. 이 와중에 또 이제 김태호 전 차장이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는 2학기부터 남북한 관계론이라는 수업을 맡을 예정인데 학생들이 혹시 우리 교수님 학기 도중에 구속되면은 종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북한 관계론 지금 외환 혐의를 사고 있는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김정은 관저에까지 무인기 보냈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도통 김태호 씨가 어떤 남북한 관계를 수업할지에 대해서도 참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인기 날리는 법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겠고 자백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예. 정말 구속 종강을 우려할 정도로 참 이렇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지금 강단위에 선다는 것 자체도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불과 1년 만에 사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 확인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김태호 씨가 말을 바꿨어요. 근데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또 증감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술을 바꿨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진실이 있었던 거고 그 진실을 눌러왔었기 때문에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도 간이 배 밖에 나왔듯이 저렇게 거짓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것인데 이제는 윤석열의 권력이 없어졌고 예.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공범자들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서로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덮어쓰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 안에서 김태효 전 차장도 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을 지켜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와서라도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뭐 국회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라든지 이런 게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건 책임대로 물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안의 본질도 임성근이라고 하는 정말 한 해병의 목숨을 빼앗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면은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문서 결재 문서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와서는 윤석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앞에 이 사안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럼 그것이 구명 로비를 통해 가지고 임성근이 멋쟁이병에 있던 이종호 씨를 통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임성근의 배우자가 김건희의 측근에게 전화를 한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수사 외압 사건. 특히나 윤석열 씨가 과거에 수사 외압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예. 조명을 받았던 걸 기억해 본다면은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린 거 아니냐. 이제는 진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댓글장에 황금망치님께서 V제로 보호하기 위한 V1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V는 김건희 씨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1기 내각 인청 슈퍼위크.
네,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16명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줄줄이 열리죠? 네, 이번 주 내내 하루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장관 후보자만 16명이고요. 여기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포함을 하면 17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스타트를 끄는 후보자가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허위 근무 의혹이 있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도로부지 투기 의혹, 의혹이 되게 많네요. 네, 투기 의혹이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태양광 쪼개기 투자 의혹이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여기 5명을 이제 무자격 오적이다,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저찌 이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을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좌진에게 망가진 변기 비대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했다는 거는 좀 과장된 그런 언론 보도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게 이제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지역 보좌진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부탁을 드린 거다라고 했고요. 또 보좌진한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 라고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건데 그걸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놔서 그게 이제 제 잘못이다. 조금 석연치 않은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5년간 교체된 보좌진 숫자가 48명이다. 이거는 이제 아니다. 직급 변동을 포함해서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8명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평판이 좀 이제 의심이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갑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적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제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오늘도 청문회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빽빽 지르고 뭐 30초 안에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도 아니 그 시간 안에는 해명이 어렵다. 이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됐고 뭐 일부 사실관계는 뭐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좀 국민 앞에 알리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은 실패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전 임명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사실상 더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내란 종식과 사회구조 대개혁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논란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라면은 좀 진작에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수위 없이 처음 출범했던 정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또 다르게 혹시 신인규 변호사님 눈에 들어오는 후보자가 있다면요? 근데 이거는 뭐 제 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진수 후보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 어떤 일방의 제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사안이라면 이진수 후보자는 뭐 논문 표절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인 거고 또 제자의 논문을 좀 가로채는 부분 뭐 이런 것과 또 본인의 딸에 대한 그 유학과 관련된 위법 사항 같은 것들은 사실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게 령이 설 것인가를 우리가 두고 본다면은 사실 이건 조금은 재고해야 되는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다른 쪽 장관으로 이분이 가신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교육부 장관으로는 가서는 저는 령이 잘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백년지 대계를 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구조가 다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의 중요성을 더 고려한다면은 저는 이진수 후보자는 명확하게 좀 재고될 필요성이 좀 매우 크다 저렇게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윤희숙 사과 필요 없다는 분이 쇄신 영순이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 아니었어라는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일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당내 인적천상 문제와 혁신위원 인선 문제로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새롭게 대타로 윤희숙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이분들의 사과와 반성이 영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에 느끼게 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다면서 8대 사건을 하나씩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선 참패, 그리고 둘째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시도, 그리고 세 번째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네 번째 대통령 관저압 시위, 다섯 번째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 여섯 번째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그리고 일곱 번째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과 연판장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운영 왜곡 방치입니다. 그러면서 이 8대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만 그 개별 의원의 이름과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더해보지 않았다. 세보면 금방 나온다.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곧장 반발이 나오긴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탄핵 반대를 왜 사과해야 되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장동현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서로 남탓만 하는 내부 총질 습성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을 부탁을 했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거죠. 네, 먼저 윤희숙 위원장이 제시한 8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8대 사건 잘 짚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지를 저는 또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전 아까 사과 필요 없다는 분 쇄신 영순이라고 말한 분부터 저는 청산돼야 되지 않을까. 윤희숙 혁신위원장부터가 저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혁신위원장부터 청산하는 게 혁신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8가지 사안을 얘기했는데 그 8번째가 국정운영의 왜곡 방치예요. 예. 그 방치는 윤희숙 위원장도 같이 방치했거든요. 근데 본인만 쇄신의 혁신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나머지 사람만 심판하겠다라고 하니 그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그 관점에서도 윤희숙 위원장 당신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자중질환으로 서로의 멱살잡이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이쯤 되면 당의 발전적 해체를 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발전적 해체라는 것은 그동안의 내란이라는 사태 앞에서까지도 국민의힘이 보였던 무기력. 그 무기력을 더 나아가서 그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오히려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고 저항하지 않았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가지고는 아마 다 공멸할 걸로 저는 보고요. 여기서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옥석을 가린다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의원이라면 배지를 내려놔야 될 것이고 의원이 아니라서 나는 내려놓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탈당을 통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좀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그건 뭐 한번 귀를 기울여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인규의 원샷 원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을 신인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설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골라온 사진은 이분이네요. 네, 오늘 원샷 원킬 개혁신당의 솔로 후보죠. 셀프 출마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도 혼자 출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중요한 직위에 관한 선거는 이제는 단독 출마가 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반면 또 최고위원에 대한 경선은 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알려진 분들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좀 못 갖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겨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의 사당화 그러니까 이준석의 독재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지금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체제가 더 견고화되면 될수록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8%
8.34%의 그 지지도마저도 전 앞으로 더 수축되는, 더 쪼그라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의 존립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라든지 좀 다른 차원에서의 아마 정치 생명을 좀 이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말했던 뭐 삼지대에 나와서 뭐 새롭게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과는 또 모순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최고위원은 말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뭐 최고위원이 그래도 당의 지도부가 되고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래도 그 당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통해서 또 정치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출마의 동기와 유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이 당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저 단일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큰 과제가 당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이제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체제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합쳐지는 거는 지금 바로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지금 불려지는 이 보수라고 불려지는 이 땅덩어리에서는 결국에는 단일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놨던 세대 결합론, 뭐 세대 포위론이라는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합니다만은 세대 연합론이 이제는 깨진 거기 때문에 그 깨진 상황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소선거구 체제에서는 양쪽 다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큰 집에다가 투표를 하는 이런 밴드웨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개혁신당의 미래는 상당히 더 어렵고 또 국민의힘 자체도 매우 어둡다. 저 그렇게 봅니다. 어둡고 더 어둡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시작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